네, 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저는 지금 2023 편입 합격 대비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보는 하반기 학습 전략을 촬영하고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2023 편입 대비인데 왜 갑자기 평가원 이야기냐? 라고 물으실까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막 편입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수능은 평균적으로 치르셨을 겁니다. 수능을 물론 안 치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수능이 이런 거다는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수능 영어랑 편입 영어랑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마저 다 더 갖추고 편입을 준비해야 된다 및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 제가 지금 하반기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 평가원 문제 딱 3개만 발췌를 해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들이요. 걔네들을 통해서 얘가 지금 틀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혹은 이 정도 다 맞췄다면 그리고 넘기고 나서 그럼 넘기고 나서 이 부분부터 들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본인의 위치 파악 및 솔루션을 드리고자 딱 3문제만 간략하게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게요. 수능 영어, 편입 영어 어떻게 다른가? 실제로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이렇게 직접 발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대비였는데 문제가 2017년 수능 영어의 앞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문제를 출제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 선생님들께서 고립 속에서 일을 하면 그러면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서는 알맞은 어휘 찾기 문제였고요. 얘를 빈칸 추론으로 활용해서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길이만 보더라도 확 주니까 뭔가 난이도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얘는 배점이 굉장히 적었었던 빨리빨리 우리 시험에서는 1분 동안 풀이해야 했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올해 시험에서는요. 올해 2022년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본 시험지에는 어휘 문제가 2019년 수능 특강에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수능 특강에서는 제목 찾기 문제였는데 이게 어휘 문제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C 같은 경우는 블랭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빨리 파악하기에는 다소 조금 복잡해서 그리고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론 얘기를 하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렇게 수능에서 발췌하는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택지의 난이도가 수능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에요. 제가 그나마 이제 그대로 긁어온 문제를 보여드리다 보니 방금 보여드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선택지에서 아리까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크게 건대, 동국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수능 지문이나 혹은 수능 특강 교재 등등등에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한들 그 문제보다는 선택지의 난이도는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시험지의 난이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최상위권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틀려야지만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바이 학교지만 전반적인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들었다시피 어휘의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R이 그 정도 난이도를 더 오버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주 달아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평가원을 뭐 잠깐 보니까 vigilant 이런 단어들을 각주를 달아주셨던데 우리는 그 정도는 완전 기본 단어예요. 뭐 경계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극상이라는 점, 그래서 어휘 난이도가 어휘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 그리고 문법. 문법이 수능에서는 딱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버리죠. 그리고 저도 뭐 납득은 해요. 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1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에나 독해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문법마저 틀려버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문법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수능에서는 사실 정말 기본적인 물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법들만 다룬다면 이를테면 관계사, 분사, 혹은 수일치, 태 등등등만을 다룬다면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관사, 전치사, 혹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여부 등등등까지 물어서 정말 깊이 있게 문법을 공부하셔야 된답니다. 이번 평가 문제도 그냥 단순 관계사를 물었던데 개를 틀리면 일단 절대 안 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어느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국어 지문, 국어의 비문학 지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시험지를 한 세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2019년 중대 시험지고요. 어차피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B4 사이즈고요. 이게 다 지문 문제. 지문 문제여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비문학 시험지 보면 왼쪽이 다 지문이고 오른쪽이 문제죠. 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문을 다 읽는 순간 절대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는 한 문제당 1.5분 정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3분 동안 풀어야 된답니다. 얘를 3분 동안 다 읽고 나서는 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조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 때 내가 뭐 대충 원어민적 감이 있어서 다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구조 독해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시험에는 그 방법이 먹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구조 독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뭐 통념반박 내지는 비교대조, 실험 등등등의 지문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을지를 알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구조 독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하반기에 어떠한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그냥 대표적인 세 문제만 풀어보도록 해요. 제가 학생이어도 한번 궁금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제 교수님의 생각들 혹은 출제자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 딱 3개만 가지고 왔어요. 문법 문제 하나,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3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하나 풀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띄워드렸고요. 혹시 화면으로 푸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번호까지 달아드렸으니까요. 얘를 지금 1.5분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하셨죠? 1.5분 잡고 푸셨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서 얘네들은 다 그냥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 말이 안 들리면 완전 생기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제 말이 들리는지를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죠. 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출제율도 무조건 뭡니까? 수일치죠. 해서 해석을 해보면 간략하게 빨리 읽을게요. 뭐 생태계는 그들의 구성과 범위에 있어서 다 다르고 그리고 이런 애들 다 가지고 와서 읽어야 되죠. 생태계는 구별되어질 수 있는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로 이루어지는데 뭐 공동체들이랑 상호작용들, 유기체들 사이에 네 입에서 또는 그것들이니까 요 those가 갖고 있는 건 앞에 있는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s니까 복수로 받는 거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눈으로 푸셨으면 됐고 그리고 이제 2번 ing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출제율도 분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아하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다르다라고 나와 있으니 2번은 분사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로 받을 애가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번 which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뒤에 문장 구조의 완전 불완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요 앞에 그냥 다 날려 읽을게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리드믹하다라고 읽어도 되겠고 뭐 규칙적인이라고 읽어도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 규칙적인 시간이 확장되어지는데 수백 년만큼 그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3번이에요. 문장 구조의 완전 불완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동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extend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그 범위가 연장되다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무엇을 연장시키다 라는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시간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뭔가
연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어떤 시간이 수백 년의 기간까지 연장된다라고 지금 얘는 문장 구조가 완전하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extend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한 게 맞아요. 따라서 그 다른 것들의 규칙적인 시간이라고 지금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요 others라고 받을 애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로 받을 상황도 아니고 뒤에 문장 구조는 근데 완전하고 그리고 또 동격으로 받을 상황도 아니니까 마지막 경우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의 규칙적인 시간이 이러한 100년이라는 시간까지 연장된다 라고 풀었으면 됐겠고 그래서 이건 저희 수업 시간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바인데 which든, where이든 등등등의 관계사가 나오면 뒤에 문장 구조를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뭐 extend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반드시 해석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도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3번이에요. 이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과목 하느라 바빠서 영어를 간과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눈으로 바로 풀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출제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동그라미 4번 미잉이니까 저 자리가 맞는지를 보면 콤마 뒤에 명사 달려있고 ing 나왔으니까 일단 맞아요. 출제에도 뭐겠습니까?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이 말 들렸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뒤쪽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데 앞에 enable 있으니까 뭐가 무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대표적인 목적어 투부정사 소위 오형식이라고 하는 그 구문을 물었으니까 동그라미 5번은 완전히 맞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풀리셨으면 그러면 문법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었던 애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친구들은 아마도 잘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1.5분, 맥스 2분 잡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해보세요. 풀이하셨죠?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항상 풀이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주제 파악하고 나서 그 주제에 알맞게 그리고 빈칸 문장이나 혹은 그 빈칸 문장의 근처에 있는 이런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서를 기준으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고 가장 비슷한 답을 채워 넣으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은 디자인한다. 그들의 혁신 과정을 어떤 과정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정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그 방식대로 혁신 과정을 디자인한대요. 저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조업자들이 혁신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니까 쉽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혁신을 한다. 요 말이겠습니다. 제품의 혁신을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뭐 제조업자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뭐든 제품을 혁신할 때 어떻게 혁신시키는지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어서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그리고 항상 앞 세 문장은 꼭 유기적으로 이어 붙여서 읽어주시고요. 하여튼지간에 이 제조업자 대다수들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면 될 거예요. 그들 생각에 이게 혁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이어서 보시면 상품 개발과 그리고 서비스 그 개발은 항상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됐습니까? 다시 제조업자들이 혁신을 할 때 그 혁신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됐죠?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그 제조업자들의 일은 이런 이것저것 그것 같이 이것저것 그것 하지 마시고요. 그 제조업자들의 일은 그래서 항상 필요를 찾고 필요를 채우는 일이야. 아마도 그 제조업자들 생각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그들 생각에 라고 하는 걸 찾고 그리고 채우는 거래요.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정확한 단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들 생각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라 rather than이면 뭐라기보다는 오히려니까 뒤에 건 안 한다라는 말이겠죠. 본인들 생각에 혁신인 거. 됐지?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주자면 애플에서 뭔가 A라는 상품을 개발했어. 그러면 그건 애플 생각에 A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소비자들이 저희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겠죠. 뒤쪽에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일은 항상 필요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일. 뭐라기보다는 때때로 찾고 상업화하기보다라는 오히려 혁신을 근데 이거한.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범주는 어떠한 범주로 잡혔냐면요. 내 생각에는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닌 거. 요 정도의 범주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고도 사실은 답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항상 설치해 왔는데 시장 조사 부서를 어쩌고저쩌고 요 이야기는 지네들의 생각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분야 설명이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뭘 안 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뭐라기보다는 오히려가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다 날려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필요와 시제품의 그 해결책들, 리드 유저들의, 저 다시 다 제낄게요. 는 전형적으로 보통 거절되어진대요. 뭘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군요. 유저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다시 필요인데, 필요와 시제품의 해결책, 리드 유저들의 생각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절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으니까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리드 유저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끄는 유저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유저 요 정도의 개념이겠습니다. 리드 유저들의 생각에 뭐 이를테면 생각하기에 혁신인 거 를 만들어주기보다라는 오히려 요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혁신. 근데 그 혁신을 리드 유저들이 간과하는 혁신 아니겠죠. 리드 유저들이 생각하기에 나 이런 혁신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혁신일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리드 유저들이 이미 개발해온 얘네들이 만들어온 혁신 맞습니다. 답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리드 유저들이 직면하는 혁신 시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뭔가 3번 그럴싸하기는 한데 리드 유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혁신이면요. 요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회사가 만들었을 거예요. 제조업자가 만들었겠죠. 됐습니까? 해서 직면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그냥 생뚱맞군요. 지금 그래서 비교 대조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었냐면 제조업자들은 뭔가 혁신을 만들 때, 제품을 제조할 때 내 생각의 혁신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지 소비자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얘네들이 만들어낸 걸 그걸 수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였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나는군요. 소비자들은 뭔가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라고 했었던 말이 예를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났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미 익숙해진 세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학창시절을 보냈었던 사람으로서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뭐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 있고 노래 들리고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나와 놓고 보니 이런 거 나 필요했구나. 없었을 때는 필요한지도 몰랐어. 근데 제품이 나오고 보니까 나 이거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제조업자들은 보통 소비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혁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요. 레덜덴을 보고 나서 비교대조 잘 잡았으면 돼요. 이건 우리 처음에 많이 썼던 거죠, 논리에서.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였을 건데 구문 독해가 안 된다? 그 친구는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노파심에 생각을 해보면 이걸 리드 유저라고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드가 동사로는 초래하다니까? 혁신이 초래한다. 그 사용자들을 얘네들이 뭐 갑자기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단계였죠. 그러면 생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시면 그러면 단어의 조합으로 본인이 소설을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풀이반에서는 정말 문제풀이에만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해석이 도대체 내가 한 해석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면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네, 39 문장 삽입이고요. 저희 시험 문제에도 문장 삽입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늘 2개 내지는 3개, 많이 낼 때는 4개까지 내고 그리고 중앙대도 늘 내고 뭐 건대 등등등등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빈출 소재이며 얘네들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시죠?
이런 지시사, 연결사, 정관사를 놓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 this가 뭘 받고 있는지에 입각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맥스 2분, 권장 시간은 1.5분 내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39 문사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루틴하게 풀게요. 루틴하게 우리가 푸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얘부터 읽는 거였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읽는 거. 이게 문제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 생각은 이래요. 1, 2, 3, 4, 5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에서 절단점, 끊긴 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왜냐? 일단 지시사 연결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친구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다. 라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다 절단점처럼 느끼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문장이 없어도 이 문장에 이 글에 끊긴 점이 없는 지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얘 없어도 이 글이 전혀 이상하게 절단된 점이 없었던 지문이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이게 뭔가 정보에 대한, 정보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을 이야기가 언제 나오지? 라고 읽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풀던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 정보 신뢰성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면 정보의 신뢰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 뭔가 이게 맞아 라고 받을 뭔가 믿을 만한 정보 이야기가 언제 나오지? 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보 신뢰성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거죠. 이 정보는 믿을만해 라고 하는 정보죠.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집단 감지의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풀 때 뭐래냐 싶었어요. 뒤쪽 읽어보다 보면 알겠으니까 알 거니까 일단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집단 감지의 역학. 그리고 역학이라 하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련의 과정이요. 집단이 뭔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역학은 흥미롭다. 이어서 어떠한 단서를 개체들이 사용할까? 포식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그러니까 다시 어떤 증거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생명체야. 포식자가 공격했구나. 뭘 보고 알까? 그럼 다시 포식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랍니다. 그 증거가 뭘까? 뒤쪽에서 새 이야기 하니까 그냥 저는 새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라고 쳐봐요. 뭘 보고서 포식자가 왔으니까 내가 도망쳐야지를 알 수 있을까?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어서 몇 경우에서는 그 개별 개체들이 포식자를 감지를 했을 때 그 개별 개체의 최고의 반응은 일단 은신처를 찾는 거야. 내가 일단 숨어야 되겠지. 내가 새야. 막 뱀 같은 게 왔어. 혹은 독수리가 왔어. 작은 새인데 나는. 그러면 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여튼지간에 정보 신뢰성이라고 받을 믿을 만한 정보 이야기 아직 안 나왔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진짜 생겼어요. 개별 개체들이 포식자가 공격할 때 이거 지금 포식자 공격했으니까 내가 긴장하고 언제 도망쳐야지를 언제 할까에 대한 이야기 하여튼 믿을 만한 정보 안 나왔으니까 제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룹으로부터의 departure를 출발이라고 읽었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식자를 발견하고 뭔가 도망가는 상황 이야기니까 쟤는 알아서 이탈이라고 읽었어야 됐겠습니다. 출발, 이탈 다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막힌다? 그러면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룹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마도 신호를 줄 것이다. 위험의 신호를 줄 것이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나는 되게 좀 뭔가 둔감한 새야. 둔감한 동물이야. 그래서 뭔가 빠릿빠릿하게 포식자가 와도 눈치를 못 채는 애야. 근데 내 친구가 갑자기 도망치네. 그러면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받네. 그것이 신호를 줄 것이다. 나는 경계하지 않는 동물인데 걔한테 뭔가 위험의 신호를 줄 거래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친구들이 갑자기 도망가면 뭔가 나도 따라 도망가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그리고 아마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한 집합적인 플러싱이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는 좀 우린 아셔야 돼요. 얘는 각주를 실제 우리 시험에선 달아줬는데 저는 뗐어요. 우린 다 외워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고 대충 새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집합적인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거기에 요 지역에서 라고 하는 걸 야기시킬 거래요. 근데 아직 뭔가 믿을 만한 정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온 시점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냥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이 경계하지 않는 새들한테 신호를 줄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일단 요 답은 줬어. 됐지? 그리고 이어서 해서 다시 뭔가 믿을 만한 정보 이야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날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나르카이드 정코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모를까봐 얘가 새라고 얘기는 달아줬고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 연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겠고요. 하여튼지 간에 얘네들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 이하는 다 4래겠구나. 쉽죠? 그러면 이 이하의 새들은 아마도 포식자를 감지할 때 친구가 도망가는 거, 이탈하는 걸 보고 나서 포식자가 왔으니까 나도 따라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요 새들에 대한 연구가 어떤 관점을 지지하기를 경계하지 않는 동물은 attend to면 attend가 혼자 삼형식으로서 쓰이면 그러면 참석하다인데 attend to 이렇게 붙여서 쓰이면 집중하다. 그죠? 그럼 다시요. 연구가 지지한다. 어떠한 관점에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집중을 한다. 이탈에 개별 그룹의 메이츠들에 집중을 하고 그러나 그 다수의 개체들의 이탈은 야기시키는데 더 큰 탈출의 반응을 경계하지 않는 그 개체들한테.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한 개체들만 이탈을 해도 그래도 집중을 하는데 근데 다수의 개체들의 탈출이 더 큰 탈출의 반응을 야기시킨대요. 다시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이 다수의 개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경계하지 않는 새라고 하더라도 진짜 레알로다가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를 알겠죠. 집단에 있는 여러 마리의 새 중에 한두 마리가 그냥 갑자기 이탈해. 그럼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갑자기 집단이 우다다다다 다 뭔가 퍼져. 그러면 이거 뭔가 레알로다가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탈출으로의 반응을 야기시키겠죠. 해서 이것은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치에 맞는다. 맞죠? 왜냐하면 한 마리 새가 아니라 여러 마리 새가 다 떠났으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하는 그 정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요. 3, 4, 5, 3번이고 4, 5 어디에도 껴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요. 3번, 4번은 일단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얘기인지 봅시다. 한 그룹 구성원이 이탈해. 그러면 그건 아마도 행해졌을 거야. 어떤 다수의 이유들 때문에. 근데 그것은 have something to do with면 관련이 있다예요. little이면 거의 뭐가 않는이니까 거의 무관한 predation and threat와 무관한 것 때문에 그냥 한 마리가 이탈했을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냥 뭐 나는 한번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 또 만약에 경계하지 않는 동물이 각각의 때마다 탈출을 한다라면 개별 구성원이 떠날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문장과 같은 이야기죠. 한 그 개체가 도망칠 때 또 그렇게 만약에 떠난다라면 걔네들은 그냥 빈번하게 그냥 반응을 할 거야. 그냥 포식자가 없을 때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이하의 두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한 개체가 이탈할 때 는 별 문제 안 될 거야. 근데 이어서 5번. 그러나 대조적으로 여러 마리의 개체들이 그룹을 떠나버리잖아. 그냥 탁 완전 펴져버리잖아. 그러면 진정한 위협이 훨씬 더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러 개체가 이탈할 때는 이거 레알로다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거야 라고 해서 4번 사이에 절단점 없어요. 왜냐 같은 얘기니까 5번은 레알로 on the other h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조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답은 3번입니다. 시험장에서는 4, 5까지 안 내려가는 게 베스트이기는 했지만 뒤에까지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4, 5 사이에 절단점은 절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갈 수 있었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자 본인이 해석은 다 됐다. 근데 이런 문제풀이의 메커니즘을 모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유형별 독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제 강의 수강 방법 및 솔루션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하반기 학습 전략. 네, 그러면 아까 문제풀이한 것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어휘, 문법, 논리, 독해를 강의를 어떤 것부터 수강을 하셔야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휘 먼저. 어휘가 제일 심플하니까. 어휘는 다 하시면 돼요. 100점 루틴이라고 하는 제가 이 강의를 커리큘럼
OT를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휘, 문법, 논리 문제를 매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출 어휘 문제 대략 3,000여 개를 ABCD 순으로 잘 정렬을 해놓은 교재이니 기출 어휘를 예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어휘 커리큘럼 강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법은 아까 전에 그 문제 틀렸다. 그리고 내 설명 뭔 말인지 모르겠다. 문법은 스텝 1부터 시작하세요. 스텝 1을 시작하고 확실하게 복습한 다음에 스텝 3으로 넘어오세요. 스텝 2 들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스텝 1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강의 수가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과다. 그리고 나는 근데 완전히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1, 2, 3를 다 듣기를 권장하지만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뭘 빼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나마 뺄 수 있는 건 스텝 2입니다. 스텝 2를 빼시고 나서 스텝 3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가 2개여서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강좌 수가 굉장히 적어요. 20강 미만의 강좌 수고요. 제가 얘는 15강 그리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15강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강좌의 수가 40분 평균 요 정도밖에 안 돼서 따라오기에 무리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논리는 우리 빈칸 추론 문제인 거 아시죠? GRE 스타일이고 뭐 GRE 스타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GRE의 sentence completion과 유사하며 하여튼지 간에 얘는 스텝 2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논리 문제가 보통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네 또한 마찬가지로 강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답안지까지 올려드렸기 때문에 채점을 하시고 나서 답안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그 문제만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면 되겠으니까 얘 또한 따라오시면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해는 스텝 2부터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또 시간이 없다 하면 스텝 3부터 들어주셔야 돼요. 스텝 3에서는요. 유형별 독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형별이라 하면 문제 유형별로 구성을 해놨다라는 말입니다. 뭐 문장삽입 이렇게 나온다, 순서 이렇게 나온다 등등등. 수능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다른 유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순서 유형이 가장 다른 유형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수능 순서 같은 경우는 첫째 시문주죠. 그 다음에 ABC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섞어놓는 학교가 꽤 있답니다. A, B, C, D, E 다 짬뽕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라든지 그리고 우리 일치 문제가 또 정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일치 문제가 어떠한 구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서 스텝 3부터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텝 2도 들으면 당연히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스텝 2에서는 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글의 구조라 하면 통념 반박, 그리고 뭐 열거, 대조, 그리고 실험집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차피 제가 스텝 3부터 아예 이 이야기를 안 할 것은 아닌지라 시간이 없다면 건너뛸 수 있는 건 스텝 2 강좌 정도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본인이 이과야 전혀 지금 완전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스텝 3부터 듣고 나서 바로 기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스텝 4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소재 위주로 다룰 거예요. 해서 문과는 필수로 들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보통 철학, 종교, 정치 등등등의 이야기, 수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그 난이도가 완전히 헬인, 비문학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문과라면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으나 근데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과라면 그러면 얘를 건너뛰고 그냥 기출로 바로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낀다면 그나마 제낄 수 있는 게 얘라는 생각은 든다. 얘는 무조건 들어라. 라는 생각입니다. 수능으로만 이게 접근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는 언제부터 푸는 게 권장되냐면 9월부터 풀기를 권장드려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게 베스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험은 수능과 달리요. 출제 기관이 10개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연말에 10개 이상의 학교를 쓰시게 될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 쓸 거야. 서강대 기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개는 풀어야지 적합한 개수일까요? 저라면 6, 7개는 풀 것 같아요. 최소 5개. 그럼 이제 곱하기 10을 해보죠. 그러면 50개예요. 기출만 50개.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요. 문이과를 나눠서 시험을 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지가 2개인 경우도 있었어서 평균 7, 80개예요. 7, 80개를 매일 한 개씩 풀어도 3달 걸려요. 근데 얘를 12월부터 한다? 그럼 나는 서강대를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서강대 기출도 다 풀지 않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 9월부터 시작하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성안을 풀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니 저 같은 경우는 구성을 쉬운 학교부터 어려운 학교로 넘어가게끔 해놨으니까 선생님 제가 아직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그나마 쉬운 학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난이도를 높일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출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는 그러니까 아마 12월 중순경부터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상 기출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우리 시사적인 요소들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이슈들을 묶어서 예상 소재에 대한 모의고사를 말씀드릴 거고 얘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작년, 재작년 다 그랬으니 그 소재들 보고 나면 그러면 또 시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얘까지 하면 우리의 1년 커리큘럼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밖에 기타 질문 사항들은 김영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리고 Q&A 게시판 들어오시면 7, 8월에 시작하고 9월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성한 중, 건, 외 이렇게 붙은 친구들의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럼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합격 수기도 보시고 기타 질문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